안녕하세요. 저는 고인류학자 이상희입니다. 고인류학이라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고인류학은 인류,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 인간 다음의 기원은 원래 오랜 전부터 역사가 철학과 미학 다양한 인문 과학 내에서 인문계 학 내에서 생각했던 그런 주제인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고인류학은 인간을 그런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틀리는지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측정할 수 없는 자료는 다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다움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런 기원을 어떤 측정 불가능한 외계인이랄지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고인류학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우리 인간의 진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인간 다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유한 특징을 인간 다음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몸 중 가장 인간다운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그걸 딱 보면 쟤는 인간 하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중에서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모두 우리 인간에게 독특한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른 시점에 등장했을 뿐입니다. 우리 몸이 내가 사람이지만 내가 인간이지만 내 몸의 모두가 인간다운 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5손가락 가지고 있죠. 5손가락은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5손가락, 5발가락, 사지, 2발과 2다리와 2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지는 척추 동물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5개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꼬리가 없죠. 그건 인간다움일까요? 원숭이도 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원은 없어요. 침팬지와 고릴라는 꼬리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개론 시간에 원숭이하고 유인원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한 대답은 꼬리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꼬리가 있으면 원숭이, 꼬리가 없으면 유인원. 인간도 유인원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간을 유인원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과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문화적으로는 거부감이 들지만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조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상을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겁니다. 5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5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혹은 사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모두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꼬리가 없는 동물들은 꼬리가 있는 동물들과는 다른 조상을 가지고 좀 더 나중에 나타난 조상에게서 함께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꼬리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5손가락은 특별하지 않지만 우리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이거는 인간에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장류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인간다운 엄지손 돌리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엄지를 이렇게 돌렸을 때 손끝하고 맞닿을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영장류는 하지 못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precision grab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느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끝을 맞닿을 수 있는 손놀림은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이건 조금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침팬지가 똑똑하잖아요. 침팬지 똑똑합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뭐 언어도 가르치면 배우죠. 다양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인간 못지않은 복잡한 그런 상징 체계도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는 도구를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침팬지에게 도구를 만들려고 가르쳤대요. 돌을 쥐고 이렇게 돌 부딪혀가지고 손도끼를 만들려고 가르쳤더니 내팽개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만드는 게 아니라 큰 돌을, 침팬지 힘이 세잖아요. 침팬지가 를 이제 귀엽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 타잔처럼 치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완동물을 길렀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침팬지의 상완근은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음만 먹으면 사람 팔을 이렇게 떼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가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래 엄청 저렇게 큰 바위를 먼저 들어서 바닥에 쳐서 돌을 깨지 절대로 돌 두 개를 부딪혀서 깨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카페트를 깔았대요. 그랬더니 카페트를 뜯어내고 그 바닥에 있는 시멘트에다가 돌을 던졌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침팬지는 이렇게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던질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처럼 도구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다섯 손가락 중에 엄지 돌리기도 아니고 다섯 손가락도 아니지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이 양쪽 손끝을 맞닿을 수 있는, 이거는 인간에게 독특한 그런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인류학에서는 맨 처음 인간다움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꼼꼼하게 인간다움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다움 하면은 유명한 빅 4 있어요. 뭐냐면 머리가 크다, 두 발로 걷는다, 도구를 만들어 쓴다, 그리고 도구를 만들어 쓰기 때문에 이빨이 치아가 된다. 이빨은 좀 약간 무식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가녀린 치아가 작아지는,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는 다윈 시대부터 인간다움의 아주 근원적인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류 계통의 시작은 바로 그런 근본적인 인간다움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패키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패키지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 사냥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사체를 이렇게 뜯어먹는 거와는 달리 살아 움직이는 짐승을 잡는 거는 대단한 지능과 어떤 계획성과 조직력을 요한다고 하죠. 그래서 큰 두뇌,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그리고 사냥 도구를 써서 사냥을 하고, 그다음에 두 발로 걸으면은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도구를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빨이 이제 치아가 됐다, 작아졌다, 그렇게 패키지를 이루었다는 것이 인간의 기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냥은 인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 가장 근본적인 적응이라고 전제를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약간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런데 그런 사냥이 남자들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인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책임을 지고 거기서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인간다움 역시 그 사냥에서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인간다움이 딱 정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패키지로 한꺼번에 짠하고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머리, 두발 걷기, 작아진 치아, 도구 사용 그 네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네 가지 인간다움 중에서 발만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두 발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개, 돼지들은 네 발 달린 짐승이라고 하죠. 근데 인류는 영장류라는 건 모두 아시죠? 우리 원숭이와 유인원이 속해 있는 영장류는 네 발이 달렸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장류는 네 손이 달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네 사지를 팔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타고 다양한 정말 고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네 손에서 두 손으로 네 손 중 두 손은 발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다운 그런 두발 걷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론 두발 걷기만 인간다움으로서 등장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큰 머리, 작아진 이빨 그런 건 다 나중에 나온다는 그 생각은 받아들여지는데 거의 20-30년이 걸렸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애지중지한 큰 머리, 사냥 그 가설을 도구 사용 그런 걸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발은 너무 시시하잖아. 그런데 사실 두발 걷기, 인간의 두발 걷기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두 발로 걷는 동물들은 많아요. 저기 침팬지 두 발로 걷죠, 가끔. 개도 두 발로 걸어요, 훈련시키면 가끔. 펭귄도 두 발로 걷죠. 근데 그런 다양한 새들, 캥거루 그런 다양한 동물들의 두발 걷기와 인간의 두발 걷기가 어떻게 다르냐? 인간의 두발 걷기는 우리가 obligate bipedalism, 의무적인 두발 걷기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움직이려면 두 발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엄을 치려면 열심히 배워야죠. 아니면 네 발로 걷는 그거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날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다른 동물들은 이 두발 걷기가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 일부인데 인간에게는 이게 유일한 레파토리인 거예요. 18번이야, 18번. 그래서 다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간다운 두발 걷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런 의무적인 두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적응을 위해서 몸의 곳곳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 때문에 두발 걷기 외의 다른 움직임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의무적인 두발 걷기가 뼈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간다움은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발 걷기를 최초의 인간이 했을까, 고인류 화석이 했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바로 그 눈에 보이고 측정이 가능한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뼈에 남겨지는 흔적이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네 발로 있는 것보다 두 발로 서 있게 되면 이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구멍이 있죠. 그 구멍, 큰 구멍, foramen magnum이라고 하는데, 그 구멍이 뒤통수에 가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턱 바로 뒤에 아래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구멍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게 많아지니까 이 척추에는 곡선이 생겨요. 똑바르지가 않고. 그래서 이 척추 곡선 역시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발 걷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두발 걷기가 아니죠. 두 발로 걷는다고 하지만 두 발로 걸을 때 별것도 아닌데 이 시범을 위해서 마이크까지, 이 두 발이 동시에 땅에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뛰려고 치면은 두 발은 거의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발 걷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 발 걷기가 아니에요. 항상 한 발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발로, 이쪽 발로 몸의 균형을 잡고 이쪽 발로 몸의 균형을 잡고. 그래서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두 발로 걸어서 우리가 더 빨리 걷게 된 것도 아니죠. 더 느리죠. 인간처럼 느린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시탐탐 고기를 노리는 야수들한테 너무도 쉬운 먹이감이 되었을 텐데,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발 걷기라는 매우 위태위태한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500년, 400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두 발로 걸음은 그 역사가 수백만 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발로 걷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대퇴골, 넙다리, 허벅다리 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무게 중심선에 가깝도록 무릎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굉장히 튼튼한 고관절과 튼튼한 무릎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 두 개는 전혀 체중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 두 고관절과 무릎과 허리가 다 지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발이 되었죠. 발과 손의 차이점, 여러분 지금 발을 꺼내서 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보니 발은, 엄지발가락은 이렇게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되시는 분은 있어도 손을 안 드시겠지만 여하튼 엄지손가락 같이 이런 게 안 되고, 발가락은 가장 커요, 가장 두꺼워요, 가장 길어요. 엄지손가락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죠. 엄지손가락은 옆으로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발로 바느질 못합니다.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발을 보면 발처럼 생겼습니다. 다른 영장류의 발은 손처럼 생겼어요. 바로 이러한 덕분에 우리는 고인류 화석이 나오면 과연 두 발 걷기를 했는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류의 개통이 두 발 걷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바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발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유명한 화석 루시 아시죠? 들어보셨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개체인데요. 330만 년 전 고인류 화석의 골격에서는 저기 보이시는 이 루시의 화석, 이거를 우리 전체 몸의 30%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죠. 30% 남아있대요. 머리는 거의 없는데 여기에서 이 넙다리 뼈의 아까 각을 이루고 있는 거랑, 이 특별하게 루시는 아니지만 루시 친구들 다른 아파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평평하고, 이 우리는 무릎과 이게 뭐죠? 팔꿈치가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무릎이 할 수 있는 일을 팔꿈치는 안 하고, 팔꿈치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움직임을 무릎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은 체중을 지탱하는데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화석뼈에서만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레이틀리라는 유적에서는 발자국이 화석이 되어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발자국 화석을 보면 짠!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과 같은 방향을 보고 엄지발가락이 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발처럼 생겼죠. 그래서 바로 이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330만 년 전 아파렌시스 때만 하더라도 두 발 걷기 외에는 딱히 인간답지가 않더라. 두 발 걷기만 인간답고 나머지는, 이것은 그 루시 자체는 아니고 루시 친구 아파렌시스의 두개골과 골반뼈입니다. 그를 침팬지의 두개골과 골반뼈랑 비교를 해보면 침팬지의 두개골은 뭐 어른이 우리가 450cc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우리는 얼마죠? 우리는 뭐 1400cc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인간 어른의 두뇌의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참고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인데 450cc 루시의 두개골 두뇌 용량 400cc는 침팬지 어른의 두뇌 용량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인간 신생아의 두뇌 용량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갓 태어난 아기를 만져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쬐끔했잖아요. 그게 어른 최초 인류 고인류의 두뇌였던 겁니다. 루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이 의무적인 두 발 걷기가 우리가 흔히 보는 행진, 인류의 행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네 발을 걷다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맨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멀쩡하게 두 발로 걸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의무적인 두 발 걷기가 그렇게 처음부터 완전체로 등장을 했다.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구부정하게 어정쩡하게 걸었으면 자손을 남기지 않았겠죠. 다 밥이 됐을 테니까 자손을 남기기 전에요. 그래서 이 루시를 발견한 도널드 요한스는 1981년도에 베스트셀러. 루시는요, 여러분, 수많은 고인류 화석 중에서 유일하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개체예요. 다른 누구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고인류는 없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집단 이름이죠. 어떤 화석의 이름이 아니라. 근데 루시는 정말 루시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이 도널드 요한슨이 2009년에 또 다시 루시 회고를 하면서 책을 냈는데, 제가 이 2009년에 나온 책을 가져온 이유는 2009년이 아주 재미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바로 이 루시가 이루어 놓은 인간에 대한 이해, 의무적인 두 발 걷기가 인류 최초로 완전체로 등장했다는 그 가설. 20-30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지나요? 학자들이 뭐 피 터지게 싸우겠습니까? 20-30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 한 끝에 이렇게 정리된 그 가설, 의무적 두 발 걷기에 대한 가설을 아직 깨뜨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주 크게 그 위기감을 주면서 재고하게 된 화석의 발견이 2009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고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이 아르디피테쿠스, 아르디라는 별명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르디는 이때까지는 루시도 못했죠. 가장 유명한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의 표지를 장식을 했습니다. 이 아르디는 생김새가 루시보다 100만 년 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루시가 330만 년 전이고 이거는 뭐 440만 년쯤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루시하고 별로 이렇게 다를 게 없어요. 머리도 뭐 고만하고
키도 고만해요. 루시 정도쯤 되면 1m가 안 되거든요. 1m 안 되고 뭐 400cc 뭐 두뇌에 어쩌고 저쩌고 그것까지는 다 괜찮고 별로 놀랄 것이 없는 신드렁한 발견일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인 거죠. 발이 아닌 거예요, 아르디가. 그래서 아르디의 다른 대퇴골이나 다른 골격에서는 두발 걷기의 특징이 보이던데 의무적인 두발 걷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루시는 와 함께 의무적인 두발 걷기를 하는 그 고인류는 사바나에서, 건조화되는 아프리카의 사바나에서 진화했다는, 또 최초 인류가 그렇게 진화했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 아르디 같은 경우에는 숲속에서 살았다는 동위원소 분석 결과도 나왔고요. 아르디의 발견은 정말 이 고인류학계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아직도 흔들고 있는데, 네, 또 여기에 핵심 인물이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 더더욱 그러기도 합니다. 이 아르디 발견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이 한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번역이 됐어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곳곳에 이 재미있는 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더 알아보시고 싶은 분은 굳이 논문은 찾아 읽지 말고, 논문을 읽어도 되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열심히 보시라는 어떤 출판 장려의 입장에서 제가 넣었으니까, 이런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적어도 영문판은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게 쉽게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합니다. 아르디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440만 년 전에 두발 걷기를 하는 고인류가 등장했는데 의무적인 두발 걷기는 아니었다. 그러면 루시가 나는 얼마였죠? 330만 년 전, 100만 년 후에는 의무적인 두발 걷기가 그럼 진행된 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2012년에 브루텔레라는 곳에서 발뼈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이 발뼈 화석은 뭐 제가 무슨 말 할 건지 능히 짐작을 하시겠죠. 발이 손처럼 생긴 거예요. 또 그런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340만 년 전 루시와 비슷한 시기, 어디? 이티오피아, 루시와 같은 지역.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놀라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440만 년 전에 나무 타던 고인류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330만 년쯤 되면은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만 있었다는 건 지난 한 40년 동안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저 발뼈 화석이 이상한 화석이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루시와 동시대 동지역에 제2의 고인류 종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발뼈 하나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더 많은 자료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벌써 4년 전에 2021년에 아까 그 발자국 화석 생각나시죠? 레톨리. 그 발자국 화석에 제2의 발자국 화석이 있었대요. 근데 그 제2의 발자국을 남긴 동물이 무엇인지 그냥 사람들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이 아니었고, 사람 발, 의무적 두발적 걷기를 하는 동물의 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 타기 손같이 생긴 발을 가지고 있는 고인류가 이맘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죠.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제2의 발자국 화석을 남긴 동물은, 고인류는 이 발이 아닌, 또 역시나 엄지발가락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동물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진행 중인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별로 그렇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검증되지는 않은, 그러나 분명하게 의심이 가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설이라고 생각했던 루시와 의무적인 두 발 걷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드실바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제2의 레톨리 발자국 화석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쓴 책이 아직 한국에는 번역본이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번역이 되기를 제가 바래 봅니다. 여기 혹시 출판 계통 계신 분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아주 글을 아주 재밌게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루시가 대망의 사이언스 표지 모델을 장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올해는 루시 발견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많이 계획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저는 특별하게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루시의 복원입니다. 이 존 걸치라는 사람은 지금 고인류 복원의 제1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루시를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루시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루시랑은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인류 화석은 뼈죠, 뼈.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다양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동물의 모습으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은 순수한 학문, 순수한 과학일 수는 없어요. 거기에 바로 우리의 영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영감과 어떤 상상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50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루시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거 특히 재밌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내놓은 루시 전시였는데 90년대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아주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공통적인 거는 뭐냐? 약간 좀 덜 떨어진 모습으로 루시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눈도 좀 개슴츠레하고 입은 반쯤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모습. 그리고 물론 이제 꼭 이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로 이제 그려지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수유할 때만 가슴이 커집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340만 년 전에 그 고인류 여성 또한 항상 부풀어 오른 가슴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이런 걸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를 다 이렇게 반쯤 덜 떨어진 모습을 그렸으면 또 문제가 아니겠는데, 이 아파렌시스의 한 쌍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보면은 옆에 이 덩치 큰 아마 남자라고 생식기도 있구나 보여지는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약간 덜 떨어진 듯한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뼈 위에 살을 입히고 그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할 때 보여주는 모습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계,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봤을 때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남녀 관계든 가족 관계든 그것이 입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입을 벌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은 제가 잠을 자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디지털 카메라가 없으니까 수학여행을 갔다 오면 사진전을 여는 거예요. 그 과사무실 복도에다가 쫙 사진을 붙여놓는데 꼭 애들이
사진전을 두 개를 붙인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갔던 뭐 다양한 유적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희가 잠자는 모습 해가지고 입 벌리고 이렇게 침 흘리면서 자는 모습을 다 그렇게 찍어가서 현장에다 붙인 거예요. 제가 그런 애들 친구라고. 그러니까 저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겠죠. 덜 떨어진 모습. 하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의 대표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 프로필 사진으로 찍는 모습은 아닌데, 그렇지만 루시에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항상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걸치의 사이언스 표지의 모습, 입을 굳게 다물고 옆눈이지만 또렷한 눈길을 주는 이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초기 인류가 시작한 의무적인 두발 걷기는 다른 인간다움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열심히 구두 신고 뛰어가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왜냐면 학교 캠퍼스여가지고 주변에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진짜 교수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딱 생각하면서 넘어지는 게 인간다움이겠구나. 여러분, 동물들은 안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동물들 넘어질 때 있죠. 화살에 맞거나 뭐 총에 맞거나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는 거지, 저처럼 그냥 멀쩡히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동물들은 없죠.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말고 최근 지난 1년 동안 넘어져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상당. 지난 10년 동안 넘어져 보신 분.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넘어지실 거죠. 이거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발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균형을 잃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넘어지면 창피하고 말지만, 저 아프리카 뭐 아시아 옛날에 하루하루가 전쟁일 때, 그때 넘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직하는 거죠. 세상을 뜨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위험한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대체 무슨 두발 걷기가 그렇게 대단했을까? 물론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대단하기 전에 우리가 두발 걷기를 하면서 치러야 했던 대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지기가 하나고요. 이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 나가기 쉬워지게 된 거죠. 그게 옛날에 뭐 3, 40년 살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80년, 90년까지도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 관절 두 개에, 관절 하나에 한 발 걷기를 하니까 우리는 하나의 그 체중을, 그 무거운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번씩 걸으시죠. 10,000번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000번. 정말 대단한 거예요. 허리, 고관절, 무릎 아프다. 심장에서는 하는 일이 뭐다? 피를 옮기는 일이죠. 피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심장 근육이 수축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네 발로 걸을 때는 심장이 몸하고 대충 몸의 높은 곳하고 레벨이 맞아요. 그 정도. 그런데 똑바로 서니까 심장은 제일 높에 있지를 않고 몸통의 중간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한 양의 피를 중력을 거슬려서 올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네 발로 걷는 짐승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가 그렇게 하지만 인간 같은 경우에는 두 발 걷기를 하는 경우에는 심장에서 피를 위로 올려 보내야 되는데, 게다가 인류의 머리처럼 정말 대단한 열량을 소모하는 그런 기관이 발끝에 있으면은 좀 나은데 머리 끝에 있는 거죠. 배 꼭대기에. 그래서 우리는 또 심장계통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평생.
그 대신 그렇게 위험하고 쪽팔리는 그런 넘어짐을 불사하는 이런 움직임이 가져다 준 대가가 그만큼, 이익이 그만큼 컸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을 움직여야 하는 그런 노동에서 해방된 손이 도구를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노동에서 해방된 횡격막이, 이렇게 우리가 네 발로 걸을 때는 횡격막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횡격막이 뭐죠? 어깨와 팔이 움직이는 데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걸음하고 독립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폐가 움직임과, 우리가 뛰면서 호흡하는 건 힘들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이 중에 하나가 머리라는 거죠. 인류는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의무적인 두 발 걷기 이야기라면, 오스트랄피테쿠스 다음에 오는 호모는 큰 머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머리가 커지고 몸집이 커진 이 호모속, 이 몸집이 커진 것도, 그러니까 머리가 아까 400cc라고 했잖아요. 최초 인류가.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2배 정도인 900cc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1400, 1500cc죠. 그러니까 3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몸집은 오스트랄피테쿠스는 뭐 1m, 6살짜리, 호모 에렉투스는 쯤 되면은 180cm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몸집이 2배가 됐다는 겁니다. 머리를 키우고 몸집을 키우려면 열량을 소모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빙하기 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환경이 척박해지고, 그리고 계절성 때문에 환경이 나빠질 뿐만이 아니라 춥고 못 살겠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변동의 폭이 커지죠. 그러니까 인류는 뭐를 했냐면, 살기가 바빠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몸집을 키우고 머리를 키운 것입니다. 열량을 그 와중에 조달을 한 거죠. 그런 몸집과 두뇌의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다움 있잖아요. 뭐 이빨이 작아지고 치아가 되고 도구 사용하고 사냥을 하고 머리가 커지고, 그거는 최초 인간이 아니라, 최초 인류가 아니라 오히려 호모 속의 특징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큰 머리는 인간에게 독특한 인지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독특한 인간의 인지 행위라는 건 상징, 추상,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플러스 기호로서 변환을 시키는 모습, 벽화를 그리고 도구뿐만이 아니라 장신구도 만드는, 그런 그 모든 것이 다 커진 머리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의 생각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도 20년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두뇌 증가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뇌는 증가만 하지는 않았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발견된 작은 머리에 고인류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머리가 어느 정도 작냐면요, 여기 이게 시간이거든요. 2000은 200만 년 전 호모속이 시작했을 때, 0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는 200만 년 전에 한 800cc, 600cc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1800, 1600cc까지 갔는데,
그 외에 요즘인데도 이렇게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고인류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작은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머리가 문제인데, 작은 머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머리로 옛날에는 큰 머리만 가능했다고 생각되던 상징 행위, 다양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놀라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마니 씨, 180만 년 전 조지아에서 발견된 고인류인데요. 작은 머리, 600cc, 700cc, 호모 하빌리스급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D3444 이가 없어요. 근데 이가 없는데, 이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가 없어서 이가 다 빠져서 다 먹지 못,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죽었다면 이 이빨 빠진 자리가 이렇게 메꿔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옛날에 의치 없었던 당시 시절처럼 이렇게 턱뼈가 짜부러진 상태로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가 다 빠진 다음에도 많이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이고,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돌봄이었다는 결론, 추정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인류를 돌보는, 자기 힘으로 앞가리 못하는 동료, 친척, 가족, 여튼를 챙기는 것이 600cc면 고릴라 수준이거든요. 호모 하빌리스, 그런 작은 머리를 가지고도 가능하게 하다? 그럴까요? 남아프리카 날레디에서 2013년에 발표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저 깊은 동굴, 여기 사람이 보이시나요? 이런 데를 빡빡 기어 올라가서 또 미끄럼 타서 목숨 걸고 들어가 가지고 발견된 곳이 이 날레디 화석인데, 역시나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에 쌓여진 그 고인류 화석들은 우연이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아니고 매장 행위라는 것이 이 발견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 하나로서도 우리는 좀 놀라운 거예요. 작은 머리, 여기도 맞아. 600cc, 700cc 고릴라 수준이, 우리가 매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인지 행위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떤 다른 세계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른 세계 간 주검을 표시를 하고 따로 처분하는, 다루는, 장례를 시키는 것은 정말 최고급의 인지행위. 한 몇십 년 전에는 네안데르탈인조차도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던 그런 매장 행위를 고릴라 수준의 600cc를 가지고 있는 고인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작은 머리,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에 나온 호빗이죠. 여기는 400cc보다도 작아요. 300 몇십 cc인데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큰 머리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인지행위가 작은 머리로도 가능하다면, 그럼 도대체 큰 머리는 어디다 쓰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들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토픽은 호모 사피엔스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가 않아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사이에 연결점이 있었다 없었다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격렬한 논쟁을 90년대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격렬한 논쟁이 2010년 네안데르탈의 유전체 논문에서 판명이 났듯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피를 섞은 유전자 교환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인이 조상이었냐고 물어봐요.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이었느냐? 뭐 거의 4%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런 건 조상이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상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는 조상이라고 할 때 우리를 낳아준 모든 사람을 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씨는 우리 조상 각 세대 중에 한 명만 조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 중에서는 아버지, 조부모 중에서는 할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성씨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성씨를 가지고 있지만 성씨 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조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낳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만 가지고 그 조상을 그 대부분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의 조상이듯 다른 당시에 데니소바인 얘기도 나오죠. 다른 고대 인류, 고인류 역시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다양하고 복수의 계통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생소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잘 풀어주셔서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기원의 그 조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옛날부터 잘 고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태,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많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유전자라는 거, 유전자의 어떤 그 제네틱 호몰로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화, 다윈 선생이 밝혀낸 진화의 과정들이 거의 유전자 호몰로지 측면에서도 거의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한 유전적인 부분들로 또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좋은 툴인데, 그런 유전적인 측면도 좀 같이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살짝 말씀해 주신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말하자면 우리가 유전자에서 어떻게 조상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선생님 너무 형태학적으로만 네.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측정 가능한 툴 중에 하나가 유전자 진화 측면에서 유전자 호몰로지인데, 네. 그런 측면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저는
물론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형태학이 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상속이 아니라 뭐지? 유전된 거죠. 그리고 그 유전자의 그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형태인 겁니다. 그 형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전자와 환경이 함께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만약에 발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호몰로지, 같은 조상을 같이 했으면 같이 공유한 유전자가 있고, 조상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 그런 질문의 대답으로서는 유전자가 가능하지만, 또 유전자가 대답해 줄 수 없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환경이 있었을 때 어떤 자극을 가지고 어떻게 발현이 되어서 결국 그 개체가, 그 동물, 식물, 그 개체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제가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제가 공부를 하고 재미있어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매일의 삶에서의 그 다이나믹 역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사람의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이냐? 유전자를 보면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고인류학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거는, 그런 질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안데르탈인 중에는 분명히 호모사피엔스 당시 집단과 싸웠던 집단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집단은 싹 다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집단은 영양실조 때문에 사라졌을 수도 있었겠고요. 네안데르탈에서 보이는 동종 포식의 흔적은 어쩌면 그런 극심한 영양실조가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한 종 전체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연구가 이제 가능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호몰로지 말씀하신 대로 계통수, 누가 누구의 조상이고 누가 누구와 더 가깝고 덜 가깝고의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이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더 해상도 높게 각 집단에서 일어나는 역사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석에 대해서 많이 관심 많아서 대전에 있는 지질학 연구소도 많이 놀러 가고 그러는 대전 시민인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맘모스 화석이 마지막에 최근에 발견된 게 5,000년 전까지도 있더라고요. 털이 복실복실하고 뭐 여전히 살점을 채취해서 DNA도 검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맘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표본이 많아서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이 될 수 있는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 연결 지점이 너무 이렇게 간격이 너무 멀은데, 그런 특정하는 뼈 화석으로 그 시대를 아우르고 대표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관련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저는 읽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다룰 때 그런 뭐 성적, 뭐 그런 평균,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교육 철학 쪽의 책이었는데, 저는 그걸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이렇게 나가면 진짜 고인류학이 그럼 과학이냐라고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이 나오는 뼈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계적으로 그냥 간주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나온 거는 아마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 표준 편차 중에 하나일 거다. 그 당시 살았던 집단의 뭐 많은 경우는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거기서부터 분석을 시작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맞았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정규 분포로 이루었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정규 분포를 안 이뤘으면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항 분포라고 하나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평균은 정말 가장 적은 개체들이 속해 있는 게 그 평균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석이라는 거는 과학 포럼에 와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제 자신이 지금 놀랍기는 한데, 저는 좀 가끔마다 이렇게 제 자신에게 제가 속해 있는 학계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과연 화석 99.9999%의 생물체들은 죽으면 없어져야죠. 그래야 지구가 순환을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불가능에 가까운 개체들이 화석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자기가 죽어서 묻힌 곳에 있는 광물의 성분이 마침 맞아 떨어져서 뼈에 있는 유기물이 그 주변에 어쩌다 있던 주변에 있는 무기물하고 바뀌면서 뼈리 돌이 됐어요. 그건 불가능에 가깝게 unlikely한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화석들을 또 어쩌다 보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냥 돌로 발길을 채워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땅속에 옛날 거라면 땅속에 묻힐 수도 있는데, 그게 또 거의 불가능한 확률로 화석이 된 개체가 불가능한 확률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거를 어떻게 그 당시 집단에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Q&A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그리고 좋은 발표해 주신 이상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